안녕하세요. 자,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입문과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재는 37쪽입니다. 자, 입문과정, 지금 우리가 시간 때문에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사항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이제 사무소를 열었으니까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험에서 몽땅몽땅 출제되는 부분이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장난을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법 13조이랑 조문인데, 기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규약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야 돼요. 이것을 1등록 1사무소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다만 우리 법인인개업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인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입니다. 이분들은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법인은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럼 이 분사무소는요, 지점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지점. 그러니까 이제 상법에서는 본점을 본점이라 부르고 지점을 지점이라 불러요. 상법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본점을 주된 사무소라 불러요. 주된 사무소. 근데 지점은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우린 민법상 용어로 가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무소를 만약에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 또 뒀다. 그럼 이것이 뭐다? 이중사무소예요.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중사무소 잠깐 구분만 하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이중등록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요? 이중등록은 말 그대로 갑니다. 등록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등록이 2개 이상, 요것이 이중등록이고요. 이중소속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소속이죠. 소속이 2개 이상이에요. 이거 전면 다 금지입니다. 다음에 이중사무소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중사무소는요, 중개사무소가 당연히 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이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의외로 헷갈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재를 위주로 철저히 이걸 기억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건 전면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다 금지시켰고, 이제 나중에 이게 제재가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개공했잖아요. 필취예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적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이때는 이중사무소로서 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이하 적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2개 이상이다? 그럼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을 했는데 요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가 사무소를 더 둔 거예요. 요게 이중사무소죠. 근데 강남구에 등록을 했는데 서초구에 또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등록을 하고 사무소도 둔 거예요. 그럼 이중등록에도 걸렸고 이중사무소에도 걸렸죠. 그럼 이때는 센 걸로 처벌받아요. 센 게 이중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2개 이상이면 사무소 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중등록으로 처벌한다 보시면 되고요.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다. 그럼 이것이 이중사무소예요. 구분하셨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중소속. 이렇게 이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당연히 설치가 금지가 돼 있고요. 이때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이른바 떴다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사무소 가다 보면요, 분양사무소 앞에 천막 쳐 있죠. 그거 분양 대행업자들이 쳐놓은 거예요. 개업공사가 거기다 쳐놓고 중개업을 했잖아요. 분양권 전매 행위를 했다. 전매 중개를 했다. 그럼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모두 안 되고요. 이중사무소 두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예요. 근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것은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럼 지점을 우리는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된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나중에 이제 철저히 기억할 건데 오늘은 가볍게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때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죠.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뒀거든요. 그럼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강남구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분사무소를 다룰 수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내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시험에서 무지하게 잘 묻고 있고요.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대요. 그러면 시군구별, 그러니까 동일 시군구 안에는 한 개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럼 전국 230개 시군구에 모두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둘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주된 사무소. 여기는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를.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우리 소장님 있죠. 이분을 책임자라고 부를 거예요.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셔야 됩니다. 책임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요. 그 대표자가 모두 공인중개사죠. 물론 중개인만 제외. 중개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게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겁니다. 이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 따라서 설치 요건이 더 나오는 건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고 와야 돼요. 지난주에 실무교육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실무교육 현재 몇 시간 받는다고 그랬어요? 며칠? 4일. 온라인 교육 하루 받고 3일 집합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4일 가서 교육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고 분사무소를 법인에 둘 때마다요. 보증을 추가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데 요거 2억 원 이상으로 추가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보증제도는 이제 오늘 다시 공부하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우리 법인은 보증 주된 사무소예요. 법인은 기본 얼마 이상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4억 원 이상. 개인은 2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둔다. 그러면요. 여기 4억 원이 기본적으로 끊겨져 있어야 되죠. 여기다가 이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 줘야 돼요. 둘 때마다.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상 보증을 하나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연습해 볼까요? 분사무소를 법인이 만약에 3개소를 뒀어요. 3개소.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얼마 나와야 돼요? 10억. 주된 사무소 4억에 분사무소 3개소니까 2억씩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6억이 돼야 되죠?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우리 35회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죠. 이걸 매수신청 대리인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2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그럼 이거를 별도로 설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추가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 놓는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설치 요건 나중에 이제 철저히 숙지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설치 신고로 갑니다.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밑줄 쫙 주된 사무소에.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신고를 누구한테 하라? 강남구청장에게.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명심하세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요. 그러면 저 분사무소 보증설정 신고,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 이거 전부 다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때리잖아. 영업정지. 업무정지 때리는 것도 어디서 때린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신고할 때 이제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를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 설치됐잖아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당연히 통보를 해주고요. 또 하나의 통보가 또 있거든요. 지금 종로구에 분사무 설치하는데 강남구, 이거 신고는 강남구청장에 들어갔죠. 그럼 종로구청장은 자신의 관내에 분사무소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분사무 설치 공고받은 우리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동법률사무소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합동사무소라 불렀었는데 이것을 현재는 공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소 공동사용은요, 개공이 한 중개사무소를 여럿이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다. 그래서 우리 법 13조, 이게 13조에 있는 조문인데,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A개공, B개공, C개공, D개공이 같이 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다니다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전부 다 실명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잠시 후에 하는데 이름 대표하고 다 써 있죠. 근데 요 이름이 대표가 2명인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요. 법인도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중개인도 공동 사용이 가능해요. 다. 그래서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공동 사용이 된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기업공사예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영업정지 중인 기업공사는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제 딱 기억을 해두는데, 우리 기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 누구는 안 된다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A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업무정지 먹었어요.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먹은 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소 문 닫아놔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중개사무소라는 게 입지가 좋은 데 들어가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딱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한번 딱 앉게 되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 갑니다. 물론 이제 중개사무소의 성패는 1년 내에 다 결정돼요. 1년 내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계속 할 거냐, 문을 닫을 거냐. 이거 1년 내에 결정이 되는데. 근데 영업정지 먹었거든요. 그럼 거기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게 일종의 이제 홍보거든요. 근데 문 닫아 있는 거야. 그럼 보기 안 좋죠. 이 중개사무소 뭔 일이 있나 봐? 영업정지 먹었나 봐? 그럼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어떻게 했으냐면, B로 하여금, B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증을 걸게 하지. 여기다가. 그리고 중개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일하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하러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계공으로 중개사무소
열게 하고 본인은 커피 마신다고 맨날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 사용하거나 A가 다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소 같이 쓰는 게 되는데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못 걸어요, B. 맞죠? 못 겁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열어놔야 돼. 문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럼 임차료 계속 발생되고 있죠? 그럼 여전히 중개사무소 열어놔야 되는데 여기다는 B가 들어오질 못해요. 영업정지 A가 먹었으니까 못 들어오는데 A가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못 들어와요. 그럼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 신고해버려야지. 우리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등록관청 해갖고 A가 폐업 신고해버리고 B가 등록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간판 그대로 두고 대표자 이름만 딱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A는 일하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개사무소 출근해갖고요.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공동망부터 열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번 다운돼 버리면요. 모든 업무 다 중단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쪽지 날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망이 있어요.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동망이 있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쪽지가 딱 날라오는 거야. 공동망을 켰더니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쪽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 중개업소 영업정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격증 내리고 실장님 고용해갖고 그 자격증 걸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인데 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요. 중개사무소는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전국 어디로든 모두 이전할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중개인 있죠. 중개인은 정식 명칭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혁공사라고 그랬죠. 이분을 줄여서 제가 부칙 규정의 개공인데 중개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국법시대 중개사무소 여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도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의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겨요. 사무소를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이게 그럼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이 있겠죠. 이게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자, 그래서 신고 기한은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10일. 10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데 자, 강남구 내에서 사무소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옮겼다. 그래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강남구 내에서 옮겼다. 그럼 강남구청장에게 등록 들어가면 됩니다.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관할이 바뀌었죠. 그럼 이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라고 그래요. 외로. 그래서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에 들어감을 원칙으로 하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옮겼다. 그럼 이전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간 곳에다 하면 돼요. 간 곳에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고 다음에 서초구청장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가 똑같다는 거 느껴져요? 우리도 이사 가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하죠. 그래서 우리도 간 곳에다 한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분사무소였어요. 이게 분사무소였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종로구에 있었어요. 그럼 이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기는 겁니다. 또는 강남구 내에서 옮긴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 옮겼을 때도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종로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 점을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다시 줘요. 등록증을 이제 새로이 교부합니다. 재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관할기업 외로 간 경우는 이제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다. 송부 절차가 있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은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순환이니까 입문 과정이니까 중개사무소를 옆건물로 옮겨도 신고해야 됩니다. 다. 그다음에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로 옮겼다. 이것도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하라고요? 10일. 이 정도 기억하시고 관할기업 외로 옮긴 경우는 이전후 등록관청에,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제 개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개시란 말은 우리 법 17조에 근거하는데 개업공사는 다음에 해당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시를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개업공사가 개시해야 됩니다. 그럼 개시란 말은 그거 아니에요. 걸란 얘기죠. 걸란 얘기니까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또는 책장 안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이제 개시사항인데 나중에 암기사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우리 개설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원본 개시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때 소공자격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 있는 분들은 모두 그 자격증이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모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 증서가 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표도 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사업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같은 게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암기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중개보수표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하면요. 등록관청에서 보수표 줍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공제라는 거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거기 협회에서도 보수표를 줘요. 그래갖고 이제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개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사무소 명칭으로 가요.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들어왔는데 이 명칭은 상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명칭 규정이 들어온 취지는요. 간판에 컨설팅 걸어놓고 자꾸 중개업을 하더라 이거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명칭 규정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잡지 못하고 우리 개업공사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상호를 정할 때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또는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의 문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자가 누구라고요? 중개인. 그럼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죠. 예. 자, 그럼 사무소 명칭의 밑줄 읽어보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밑줄을 그어봅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할 때는 요거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 그럼 5개 광고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간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 광고물은 그러니까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어요. 돌출 간판도 있고 옥상 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5개 광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명심합니다. 우리 법이 이야기하는 5개 광고물은 뭘 얘기하느냐? 간판을 얘기해요.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그래갖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하잖아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5개 광고물을 둘 때는 이때는 우리 개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에게는 대표자의 성명, 분사함소에게는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그래서 분사함소는 분사함소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이것을 인식한순 크기로 표기해야 돼 있어요. 그럼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하나 문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한다. 그러면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키워드로 기억할 건데 5개 광고물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성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명칭에는 그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틀렸어요. 간판에 쓰라고 그랬죠, 성명은. 자, 그래서 가볍게 연습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개설 등록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래서 상호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법 상호인지 아닌지 잠깐 따져볼까요?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적법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갔습니다.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역시 적법하다. 부동산 중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한 거예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실명을 써도 상관없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양무인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한 겁니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역시 적법하다. 물론 무등록업자의 사무소가 되겠죠? 이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호박 부동산이라고 정한 거에 상호를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부적법해요. 부동산 중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한민호 공인중개사라고 한 거예요. 역시 부적법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호를 정할 때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중개인은 공인사무소라는 문칭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부동산 중개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간판을 설치한다. 이때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줘야 돼요. 그래갖고 저는 성명 사이즈까지 정해졌는데 이거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삭제해버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성명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판 실명제다. 이제 그 정도. 그래갖고 우리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간판 보면 전부 다 실명이 써 있어요. 대표하고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공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 쓰면 안 돼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쓰게 되면.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 위법사무소의 간판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불응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간판 철거 사유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지체 철거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의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지체 철거해야 된다. 그럼 중개업을 안 할 때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 사무소 옮기게 되면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 이대 못하겠다 해갖고 폐업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지체 철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를 당했다. 등록 취소당해도 지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짐작되죠.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그럼 쉰다는 얘기가 만약에 휴업기간 중이라든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다. 이때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제가 될 만하죠? 중개업을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업을 할 때요, 간판비 장난 아닙니다. 간판비 이거 최소한 300 이상 들어갈걸요? 간판비만?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중개업을 안 할 때 나중에 이제 쉽게 기억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체 철거 안 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광고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들이 광고를 막무가내로 해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질서를 흐리니까 광고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광고 규제가 들어온 이유는 왜 들어왔냐면요. 이게 들어온 이유는 우리 중개보조원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개사무소들, 예를 들어서 A가 자격증을 걸었거든요. A의 중개사무소예요. 근데 이 중개사무소에 이른바 프리랜서가 있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프리랜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속된 말로 하면요. 이 프리랜서들은 부동산 삐끼예요. 그러니까 손님 모셔오고 물건 확보해오고 이런 분들.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프리랜서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지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물건을 확보해 오거나 손님을 확보해 온 거예요. 그래고 거래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지가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써주는 거지.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무소들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중개사무소들 때문에 그러면 도장 찍어주게 되면 도장값 받아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도장값이 쏠쏠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실제로 실무할 때요. 여기 프리랜서 한 10명 운영하는 사무소를 봤어요. 거기 여사장님이었는데 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하라 해갖고 그 넥타이 딱 양복 입고 다녀요. 얘네들은 또. 그래갖고 출근 다 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쫙 앉혀놓고 회의하고 앉았어.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물건을 확보해야 되니까 광고 나가야 되죠. 그래갖고 이걸 잡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중개보조원수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무소 운영하고 있다면 중개보조원을 5명 이상은 초과에 고용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시킨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광고 나가면서 허위 물건 가격을 올리는 거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장에서 흐트리니까 이 규정도 들어오고 보존수 제한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요거 광고에 대해서 중개보존을 명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명시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보존 명시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광고 플랫폼 운영하는 자들 있죠. 이름만 내면 아는 데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광고 주로 나가는 그 업체에 물건이요 3분의 1이 내려갔어요. 이거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3분의 1이 물건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허위 광고했다는 얘기지 그거. 그래갖고 어쨌든 광고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요 광고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광고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이렇게 광고에 이제 포함시키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중개보조는 명시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찾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물건은 역세권이고 뭐 남향이고 좋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신축 언제 됐고 막 이렇게 쫙 나갔어. 근데 마지막에 담당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이런 거 봤는데 요 담당이 만약에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중개보조원 전화번호 절대 명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조원 명시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명시금지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들이 광고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 그래갖고 이걸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못하게. 이게. 그러면 소속공인사는 담당으로 명시해도 되느냐? 법에는 명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소속공사는 명시해도 상관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으로 우리 소속공인사는 여기다 명시해도 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는요, 이때는 물건의 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명시해주고 물건에 대한 정보도 광고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갖고 요런 사항은 명시해라 하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 사항들도 모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암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인터넷 표시 광고라고 그랬잖아 지금.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럼 광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그렇게 돼요. 아, 광고라는 것은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그러면 방송으로 나간다든가 신문으로 나간다든가 잡지로 나간다든가 뭐 인터넷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고죠. 그럼 표시는 뭐냐면 이 표시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게 되면 상품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 성분, 주의할 점, 사용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상품 자체에 하는 홍보 활동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표시는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광고가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광고 나갈 때는 이런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도 다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은 우리가 나중에 다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전면 차단시켰어요. 그러면 감 잡았어요? 중개보조원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 소공도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소공이 그렇다고 광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광고는 누가 해야 된다?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감잡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터넷 열어보게 되면 블로그 굉장히 많죠. 블로그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블로그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블로그 광고 많이 합니다. 그죠? 유튜브가 요즘 대세죠. 또 유튜브 광고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광고할 때 개공이 아닌 자가 있잖아요. 신고하시면 포상금 받아요. 건당 50만 원. 그럼 블로그에다가 물건 정보를 명시하면서 이 물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야. 블로그에. 그럼 그것도 광고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공이 아닌 자가 만약에 블로그에 광고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그래갖고 블로그에 물건 정보에 대한 광고 나가는 거 전부 다 내려갔어요. 다.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유튜브에도 가만히 보면요, 개업공사가 아닌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가끔 유튜브 볼 때. 뭐 어디 있는 물건인데 안에 쭉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하죠. 이게 얼마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그거 하면 광고거든. 그거 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한번 들러볼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는 그렇게 지금 편법을 하고 있지.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이게 만약에 광고했다. 그럼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소유자가 하는 거는 우리 규정을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물건의 소유자가 하는 거 적용받지 않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3쪽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볍게 직공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는데 주체는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 밑줄 쫙.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니터링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그림이 지금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요,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래서 이제 분기마다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요, 의심이 간다. 그럼 필요할 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플랫폼 운영자 있죠.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그래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거든요. 그래갖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데들. 거기다가 야, 이거 의심이 가거든? 자료 좀 보내봐. 그다음에 이거 조치 좀 해줘.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응했잖아, 이 요청에. 그럼 이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광고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에 나가는 게 전부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전부 다 고발 들어가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44쪽으로 가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 자, 이 업무 지역의 범위는 이건 시험에 내는 건 아닌데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우리 기업공사 종별이 세 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법인과 공인인상기업공사 있죠. 이들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이요. 업무적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뒀다 부산시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인만 제한을 받아요. 우리 중개인께서는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 지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아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중개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입니다. 그럼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 이분은 업무 지역이 어디란 얘기예요? 에? 성남시. 그럴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이해를 들었어요. 시도할 때 이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시군구하고 시도하고 우리 공법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이거 시도와 시군구 할 때 그 시장은 틀린 시장이다. 그러면 요 시장은 도지사와 동격인자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그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동격인자를 얘기하니까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죠. 하남시장, 광명시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업무지역이 중개는 자신의 사무소 시도 그러면 어디다? 경기도예요. 그럼 이분은 경기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이게 대원칙.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늘 공부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동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한 정보망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이 정보에 공개된 물건들 있죠. 이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렇다고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인만 제한을 받더라.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제가 지난주에 오프닝 강의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전국에 있는 중개인 수를 3,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제가 국토부 이제 누리 통계를 보고 왔거든요. 누리 통계를 들어가서 이제 한번 봤더니 올해 8월 달 기준이에요. 8월 달 기준으로 중개인이 지금 남아 계신 분이 1,90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업공사의 수, 중개사무소의 수가요, 8월 달 기준입니다. 지금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10만 개가 채 안 돼요. 엄청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개가 폐업하고 700개가 연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11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줄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98,0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법인은 2,000개가 안 돼요. 법인은 한 1,600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인이 약 한 1,900명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3,000명 정도였거든요. 벌써 엄청 줄은 거죠. 그러니까 중개인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이 나오는데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